네, 주말 앞둔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오후장 디펜스 가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지금 또 속보가 나왔는데 중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5%를 넘어선 거, 그러니까 목표치가 5%였는데 목표치는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에만 5.4% 성장을 했다고 나왔네요. 중국 경제가 나쁜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그러면서 코스피도 조금 약간 크게는 아니고, 네. 코스닥이 오히려 플러스로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오후장 디펜스 포인트는 뭘 또 잡아야 되는지 먼저 김유정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리스트 열어보시죠. 네, 먼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거행되게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 약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라는 공포와 충격의 발언을 한 만큼 이미 시장에는 공포감과 긴장감이 선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고요. FMC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동결을 예측하고 있으나 문제는 BOJ 통화정책회의입니다. 현 총재, 전 총재까지 금리 인상 카드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음 주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견조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게 반도체 유리기판 섹터인데요. 이젠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오늘 이슈가 나왔죠.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를 3일 앞두고서 보조금 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달에 SKC 앱솔릭스에 7,500만 불의 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고요. 기회가 큰 시장인 건 그 누구도 반박하진 않지만 기술에 대한 난이도도 상당합니다. 대량 양산 과정에서 수율도 중요하고요. 삼성과 LG, SKC 이 3자 구도 안에서 주도권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양자 관련주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승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과 메타의 저커버그가 불씨를 꺼뜨렸다라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연방정부가 불씨를 되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 돈 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15년이 걸리던 30년 걸리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국가 차원의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은 현재 이 미국이 투자한 금액의 4배 이상을 5년 내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며 약 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국가 간의 경쟁과 패권 경쟁의 관점 속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일지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후장 전략, 오후장 디펜스에서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주제를 어려운 거를 던져주셨네요. 자, 그럼 또 고민해봐야죠. 알파경제 김종혜 의사 나오고요. 오늘 변함없이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크로 금리와 환율, 사실 주식시장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지만 다루기는 참 껄끄럽고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허공에다가 이제 막 빙빙 도는 수도 있겠어서 될 수 있으면은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이미 또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우리 달러랜다. 미국 달러화의 방향, 경제 지표, 트럼프 취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보죠. 네. 일단 이제 우리 어제부터 이 국채 금리하고 환율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좀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사실 저는 이제 이틀의 어떤 이 금리와 환율을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시장 수급 보시면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오후 시장에 좀 매수를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뭐 매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작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의 순매수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나와도 된다. 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또 들어서게 되면은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이 금리와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올라온 상황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면은 일단 국내 이슈인 어떤 정치적 리스크도 지금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외적인 이슈에서 트럼프 2기 출범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편적 관세 이야기를 했지만은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까지 관세를 매길 수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 협상에 나서기 시작하면 그 관세를 안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또 환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경제 지표까지도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노동부의 고용 지표만 깜짝 급등했던 거죠. 어제 발표됐던 소매 지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인물인데 네. 이 매파적인 인물까지도 연내 금리 인하를 3번에서 4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게 작년에 이번 연도 전망이 4번이었던 건데 12월 FOMC 통해서 2번으로 줄었던 거거든요. 근데 매파적인 인물이 다시 3번, 4번 언급하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1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마 시장을 어떻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크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물려서 묶여가지고 못 갔던 그런 우량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 종목들이 꽤 많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또 이번 연도 초까지도 금리와 환율 계속 괴롭혀왔지만은 그 괴롭혔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끝에 결론이 결국엔 뭐 확 와닿는데 매수, 네. 버티기 뭐 이제는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합니다. 물론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또 김종효 이사는 뭐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BOJ 일본 중앙은행 금정위가 아마 다음 주 23,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떨까요? 네, 뭐 금리를 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뭐 12월 달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고 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는 뭐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현재 지금 일본도 지금 정부의 뭐 그립도 뭐 된 지 얼마 그러니까 총리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뭐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모습도 분명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조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또 싣고 있는 경기에 만약에 금리 한번 잘못 올렸다가 타격을 받으면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뭐 BOJ도 일본 정부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세계 우리가 모든 그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 독립적이진 않은데 네. 가장 독립적이지 않은 데가 BOJ라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정부의 지분도 많은 데다가 실제로 주식 산 것도 정부가 시켜서 억지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론 결론은 좋았지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무리하게 만약에 환율이라든지 물가를 위해서 잘못 금리를 올렸다가 그와 관련된 파급 효과가 더 역으로 나타난다면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일본은 예측이 조금 힘든 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BOJ 의원들이나 BOJ 총재의 발언만 보면 1월 달에는 올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상황이라든지 일본 경제의 상황을 보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달려 있고 뭐 FOMC야 뭐 말잔치가 벌어지긴 하겠지만 이번엔 액션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금리 결정 이슈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다 빅랠리를 한번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취임식을 앞두고서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전략으로 뭐 피해주 같은 것들 한번 베팅해 보는 것도 해봄직한 전략이라서 네. 저는 지금은 전략 핵심 포인트는 리턴 투 베이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슈에 쫓아다니지 말고 어차피 시장이 좀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은 것 같으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실적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대표적으로 오늘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주가 전혀 안 움직였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도 좀 비교적 크게 움직이고 네.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고 하니 저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는
녹시자 같은 경우 오늘 쭉 미끄러져 내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4분기 실적 짧게 보면 1분기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집중해 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보다 더 나쁘기도 힘들다. 뭐 실적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이벤트 충격이 12월 초에 있었잖아요. 뭐 그게 또 나타나겠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다. 그래서 역발상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디펜스의 결론을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매크로 디펜스에 대한 결론은 최현덕 매니저는 어떻게? 지금 금리 결론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금리가 저는 이제 그 본인이 낸 거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질문이 그 다음 주 전망 이런 거로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트럼프 에너지 그다음 머스크 첨단 산업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주 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기가 네. 시작이 되면서 이 전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자율주행이 먼저 뭐 1호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우주항공 뭐 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에너지 쪽에서 또 1호가 될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어떤 1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론적으로 어떤 주가 변동이 나오겠지만은 네. 결국 저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좀 강하게 밀어가면서 이 LNG 수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에너지를 팔아서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 또 협상력을 더 키워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들 좀 집중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붙어 있다 보니까는 일론 머스크의 첨단 산업도 많은 규제를 풀어서 지금 AI도 그렇고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에 뒤져 있는 부분도 이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좀 그 어떤 속도가 좀 느렸다 이런 네. 이런 인식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커질 것 같고 저는 충분한 그런 그림이 한 2년 동안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건데 당장 취임식을 앞두고 변동이 나온 것들은 그런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임됐으니까는 뭐 어떤 재료에서 뭐 금당이 나올 것이다 뭐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침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금리가 어쨌든 관세 영향이 가장 컸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랑 우리 어떤 정치적인 내러티브가 두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 지표까지 이제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괴롭혀왔던 그런 금리가 좀 저는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트럼프 2기에 마침 금리까지 내려오는 거라서 이게 또 트럼프가 원했던 거고 네.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뭐 꽤 좋은 또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우려스러운 게 그 다음 주가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사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뭐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좀 약간은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최소한 3, 4월 정도는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신다면은 꽤나 좀 유효한 전략이 나올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김종현 이사는 어때요? 다음 주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물론 뭐 여러 언론이나 다 다루고 많은 다양거리들을 하겠지만 김종현 이사가 보는 디펜스 전략은 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벤트가 소멸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네. 저는 철저하게 이벤트를 쫓아다니지 말고 실적 정도만 보자. 다만 실적을 볼 때 실적이 좋은 걸 반영하면서 이미 올라온 종목은 제가 보기에 뭐 단기 대응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조선주 좋은 거 다 알지만 조선주를 이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네. 뭐 방산주나 뭐 전력 설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업종에 지금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트럼프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건 오늘 실적 좋다고 올라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MP 기업으로서 이런 천연가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결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뭐 5G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인터넷망 중에 유선 인터넷은 정말 뭐 최악의 수준이다. 신도시 안에 그것도 그 핵심 도시 안에만 일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일부 거래를 좀 발생시키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의 내수를 키우는 방향 중 하나에서 미국의 통신망 고도화는 무선망만 달려있지 않다. 무선망과 유선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결국 나타나고 있는 하드웨어의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유리기판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통신 속도를 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5G 관련주 종목 중에서 수출 레코드가 있고 삼성전자나 버라이즌과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통신 칩, 뭐 이쪽도 그렇죠. 네. 미래의 먹거리로 한번 좀 먼저 내다보자 이런 전략이고. 자, 두 번째 디펜스. 아, 또 유리기판이네. 자꾸 하려니까 이게 네. 뭐 진화된 어떤 내용이 잘 안 나오진 않고 반도체의 진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주가 움직임이 또 폭등하다 보니까 네. 이 주제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 SKC 앱솔릭스가 이제 추가 지원금 받은 거죠. 지난번에 7,500만 달러 받았는데 이번에 또 1억 달러 받기로 했다. 미국의 정부로부터 네, 바이든 보조금을? 정부에서 이제 이 그만두기 전에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IT 입장에서도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받기로 한 지원금 등을 이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게 되버리면은 이제 좀 못 받게 될 경우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뭐 최대한 뭐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SKC 앱솔릭스가 미국의 유리기판을 세계 처음으로 짓는 거고,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가서 유리기판을 생산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 CES에서도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엔비디아 젠슨학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와서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은 지금 팔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리기판이라는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신기술 언젠가 되겠지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거고, 이미 엔비디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문형 반도체에서 또 그 왕이 되고 있는 이 브로드컴까지 유리기판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테마가 아니라 우리 재작년부터 HBM 종목들이 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유리기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어떤 실리콘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 회로를 그린 것도 더 얇게 그릴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는 이 전력 소모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AI 빅테크로 갈 때 가장 문제가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력 소모도 줄이고 속도도 40% 빨라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필요한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양산에 들어가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시간이 빨라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도 좀 가고 있다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재료는 이제 1조 원 더 받기로 했다. 1억 달러 예, 더 받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게 촉매가 됐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유리기판 쪽은 계속 봐야 될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조금이 공짜 돈은 아니죠. 결국엔 다 빼갈 텐데 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웨이퍼가 왜 원형이냐? 그러면 웨이퍼를 만들 때 이 원심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원형이잖아요. 사각형으로 만들면 좋죠. 그러니까 원형이다 보니까 칩이 사각형이라서 아주 잘게 쪼개도 끝에 남는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기판은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지금 사각형. 그러니까 로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리기판이 더 환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왜 미국에서 유리기판 갑자기? 뭐 결국엔 유리도 다 이 모래에서 채취하고 석영일 건데, 뭐가 지금 뭐 어디에 무슨 포인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저도 아직 맥을 못 잡고 있어서. 제 생각엔 핵심은 결국은 하드웨어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와 TSMC가 약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블랙엘의 발열 때문이거든요. 네. 서로 탓하고 있잖아요. 설계 결함일 수 있다. 제조의 결함일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뭐 3나노에서 2나노, 2나노에서 한 1.8나노 떨어지는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럼 이 물리적인 한계를 더 넘어서기 위해서 처음에 반도체가 안 되다 보니까, 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쌓아서 해결했거든요. 네. 쌓아서 해결했는데 결국은 속도가 막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서 발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발열을 최대한 줄이고 발열에 대한 영향을 없앨 수 있는 게 기존의 실리콘보다는 유리가 더 낫다. 네. 이게 전력 소모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결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지금 가고 있는 이 AI 시장의 성장 속도에 하드웨어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유리기판은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제 관점에서 보면 1억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흥분할 만한 요소인가는 첫 번째. 한 1,400억 우리 지금 환율로 1,400, 1,500억 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적은 돈 아니지만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과연 그렇게 흥분할 만큼 큰 돈인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주도할 장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결국 이것도 대형사가 만약에 유리기판이라는 게 정말 된다면 대형사가 다 가져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현재 트레이딩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장을 확 잡아나갈 수 있는 정말로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헤게모니를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느냐. 예, 그렇죠. 그러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유리가 소재잖아요. 네. 유리 소재의 핵심 기업 누굽니까? 미국의 코닝, 코닝. 일본의 아사히. 아사히, 예.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 이비덴이거든요. 물론 유리기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소재 산업에서의 일본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비덴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SK그룹이기는 하는데 삼성전기 빼놓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추가로 듣기 위해서는 최현덕 매니저 보내줘야 돼요. 네. 최현덕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절해야 되니까. 최현덕 매니저의 그 결론을 듣고 얼른 가셔야죠. 그래 유리기판 얘기 좀 막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아까 이제 결론은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우리가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HBM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네. 이 한미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몇 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신기술이 상용화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TC본들을 본다면은 이 구멍을 뚫고 연결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유리다 보니까는 구멍을 뚫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TGV 기술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를 공급하는 지금 피로스 같은 경우 급등하고 있는 거고 네. 아마 그런 관련 장비 종목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고 좀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올라갈 겁니다. 뭐 지금은 되게 이제 뭐 중소형주 같을 수 있겠지만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로 처음에는 뭐 일주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리기판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좀 산업 섹터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력을 당장 매출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접근하시면은 한 1년, 2년 뒤에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업을 또 선정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잠깐 옮기셔야 되고 네. 최현덕 매니저는 고생하셨고요. 네. 김정희 유사한테 다시 넘어가서 최현덕 매니저는 좋게 보는 것 물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앞서 나간다라는 게 이제 리얼을 김정희 유사가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하신 말씀 좀 더 이어가서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뭐 속성상 주가는 좀 먼저 달려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먼저 달려간 주가가 실적이 따라오면 잘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은 유리다. 네. 그러면 유리에 지금 뭐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유리 시장에서 핵심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뭐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이 시장에서도 지금 자꾸 뭐 국내 종목군들만 얘기하는데 이 기판 시장은 어쨌든 국내가 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만과 일본이 메인이라는 거죠. 네. 그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정말로 최고인가? 이들은 그럼 왜 안 하고 있었을까? 유리기판이 이렇게 급한데 전 세계에서 이미 엔비디아를 휘어잡고 있는 이비덴이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앞선 프론티어라는 입장에서 그 SKC의 자회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덩치가 큰 회사가 아직 왜 서두르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테마주도 다 팔고 트레이딩도 필요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의 유행이고 어느 정도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면 뭐 관련된 종목의 트레이딩은 각자 판단에 맞게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업의 큰 기조에 있어서 여기에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본질에 있어서 저는 뭐 유리에서는 두 종목, 기판에서는 이비덴과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정도가 현재는 조금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LG노텍도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 최근 LG노텍은 기판 쪽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기판 쪽에서도 아직은 뭐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LG노텍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쪽의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메리트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고 꼬집어주는 내용도 분명히 필요하죠. 뭐 유리기판 반도체 뭐 사실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들어가도 되는데 디스플레이도 유리가 쓰이니까 그것도 지금 휘내 만에 접내 만에 뭐 곡률이 나오네 부러지네 만에 뭐 말들이 많지만 반도체까지 내려가려면은 사실 원천 기술이 국내 이제 장비 소재 이쪽이 굉장히 취약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기업들이 많이 포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신 것 같고 몇몇 기업들이 자꾸 이제 조금 과도하게 얘기를 하지만 좀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유리기판, 뭐 TGV 같은 경우도 사실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레이저 대부분 다 수입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원천 소스를 그죠? 독일 회사들, 뭐 일본 회사들한테 그럼 원천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또 뭐 얘기 주장하는 기업도 일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도 같고.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한번 잘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종목은 지금 뭐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그다음에 일본의 이비덴,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네 종목을 저는 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유리기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또 오늘까지 수고를 해주셨네요. 한 주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